여러분 2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부 패널의 제목은 방위산업담화 DID입니다. 오늘 패널에는 여러 전문가들께서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 협력이 한미동맹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주실 겁니다. 이 주제는 보통 회담이나 컨퍼런스에서 쉽게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2부의 발표와 토의가 정말로 많이 기대됩니다. 이제 그럼 2부 사회자인 존슨 장군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군님과는 15년간 알고 지냈는데 15년 전에 제 중령 진급식에서 뵀을 때 모습이랑 달라진 게 없으십니다. 무슨 특별한 영양제나 보약 같은 걸 드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만찬 때 여쭤보는 게 좋겠습니다. 존슨 장군님은 한국에서 미팔군 사령관을 맡으셨던 분이고 또 한미동맹과 참전용사 그리고 장병들을 오랫동안 지지하셨습니다. 언제나 청춘이신 존슨 장군님 소개 마치겠습니다. 스티브 고맙습니다. 방금 말하는 거 들으셨겠지만 스티브가 눈이 나빠져서 제 나이도 못 알아보게 된 것 같습니다. 2부의 주제는 방위산업담화입니다. 먼저 KDVA와 한미동맹재단이 오늘 컨퍼런스 주최 개최를 위하여 성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일부 내용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유명한 전 장관님께서 사회를 봐주셨고 또 패널분들께서 깊은 식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부터 한국과 미국의 방위산업이 어떻게 한미동맹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방면의 변화를 고려할 때 방위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무기체계 도입 사업 그리고 도입 기술을 포함한 여러 동맹의 미래와 연관된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패널로 여러 전문가들께서 와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배경을 소개해드리고 각자 소속된 조직과 업무에 대한 소개를 직접 듣겠습니다. 먼저 하이디 그랜트 씨입니다. 2020년 8월 미 국방안보협력국장으로 임명된 고1공무원단 멤버이십니다. 그랜트 국장님은 15,000 품목에 대한 대외 군사 판매를 150개 이상의 국가들을 상대로 지휘하신 경험이 있고 그 규모는 6,200억 불, 한국 돈으로 72조 원에 이르는 사업을 감독하셨습니다. 정말 한미 안보협력과 동맹관계, 우호관계 증진 측면에서 막대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부와 공군부에서 근무하셨고 미 국방부, 합참, 그리고 2개의 전투사령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스캐퍼로티 장군님과 미 중부사령부에서 근무하신 적도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중부사령부가 담당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격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중부사령부에서 J8 그러니까 자원분석 실장을 맡으셨고 그 다음에 미 아프리카 사령부로 전적을 옮기실 때 또 자원분석 실장을 다시 한번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당시 초기 상황 그리고 아프리카의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는 일까지 힘든 일과 힘든 보직을 두루두루 맡으셨습니다. 미 공군부 국제정세 부차관을 또한 맡으셨었고 현직으로 이동하기 전까지는 방산기술보호본부장 그리고 동시에 미 국가 군사정보 공시 정보정책위원회장으로 또 역임하셨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일 육군 소장님이십니다. 성일 장군님은 제12 보병사단장 그리고 그 전엔 제3특수전 여단장을 맡으셨었고 그 다음에는 제8년대 제7보병사단장을 맡으시는 등 한국 육군에서 5개 사단에서 복무하시는 등 군인으로서 훌륭한 경력을 쌓으셨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자면은 군 경력에서 장군님이 여러 군수 보직들을 거치면서 경험을 쌓아서 여러 요직들을 거치시면서 한국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으로까지 오랫동안 실력을 쌓아오신 군수 전문가라는 겁니다. 전역 이후에는 방위사업청에서 계획운영부장 국제협력관 자리에 그리고 현재 계신 기반전력사업본부장 자리까지 맡으셨습니다. 마지막 패널분께서는 화상으로 저희 컨퍼런스에 참가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 참여가 원활하도록 조율을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데이비드 지글리아티 대령입니다.
주한미 합동군사업무단장 저스 맥케이 단장을 맡고 계시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여러 조직을 거치셨습니다. 저스 맥케이 단장으로서 미군, 미군무원, 그리고 한국인 군무원을 이끌고 계십니다. 330억 불에 이르는 안보 지원 사업을 맡고 계시며 주한미 대사관 직속으로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 FAO, 그러니까 외국 지역 특수장교이자 기갑 수색부대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한국에서 여러 번 복무하셨고 그 외에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동, 서반군의 여러 곳에 파병되셨습니다. 유엔사와 연합사안의 여러 지휘보직과 참모보직을 거치셨고 한 측의 사성장군이 연합사 부사령관 보좌관 그리고 특별고문을 맡으시게 됐습니다. 2002년에는 대전에 있는 한국합동군사대 참모대학을 졸업하셨고 그리고 서강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 코스를 수료하셨습니다. 주한미 합동군사 업무단장을 맡기 전 지글리아트 대령께서는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미국 제 대만협회 안보협력실장을 맡으시기도 했습니다. 들으셨듯이 대단한 경력들을 보유한 패널분들이시고 오늘 저희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 충분한 능력치들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희 진행 방식은 일부 패널과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에 이어서 사회자인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하고 다음은 청중분들의 질문을 패널분들이 받아주시겠습니다. 직접 자리에서 질문을 하셔도 좋고 또 질문을 적어서 저한테 주신다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다시 청중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패널 2부는 패널분들께서 소속된 조직들이 어떻게 안보 협력을 지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방위산업을 위해서 협력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 안보 협력을 위해서 세 분께서 어떻게 협력하시는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심 포인트는 5월에 있었던 한미 공동선언에 제시된 양국의 목표 지원입니다. 공동선언에서는 패널들이 속한 안보협력 조직과 방위산업에 상당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과제가 부여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사례와 어려움에 대해 듣겠습니다. 모두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현재 동맹에게 가해지는 위협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ISR, 미사일 기술, 미사일 방어 기술, 전자전 기술, 인공지능, 사이버 기술, 그리고 WMD 대응 기술 등 연관 기술들에 대해서 한미 방위 산업이 따라잡고 선두를 차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는 것은 적대 세력의 위협과 적대 행위를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동맹에게 필수적입니다. 패널분들의 소속 조직이 하는 협력과 이론 업무는 이처럼 한미동맹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트 국장님부터 패널들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면 제가 연단으로 이동해서 마이크를 들고 말해도 될까요? 먼저 주한미군 전후의 일동께 오늘 패널 연사로 참가할 수 있게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더해서 한미동맹의 여러 중요한 이론들을 이곳 한자리에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알고 지난 얼굴들이 보이니까 잠깐이지만 다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 국방안보협력본부 DSCA가 맡고 있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청중들 여러분께 소개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한미동맹과 협력관계에 대한 저희 조직의 지원 방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미 정부와 국방부 입장에서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동맹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1953년 동맹관계를 처음 맺은 이래 한미동맹은 새로운 국제적인 상황 하에서도
굳건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또 상호 운용 가능하고 능력이 갖춰진 모든 미국의 동맹 관계들 중에서도 한미동맹은 가장 굳건한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올해 5월 열린 19차 한미통합 국방대화에서 한미 양국은 동맹이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이라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법치주의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지와 지속적인 협력 추구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패널을 준비하면서 저는 5월 21일 한미 공동선언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선언에서는 한미동맹 강화, 억지태세 강화, 합동군사 대비태세 유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또 양국은 사이버, 우주 등 비전통적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이는 이런 새로운 영역에서 대두되는 위협에 대해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 국방안보협력본부 DSCA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국방안보협력본부 DSCA는 국제협력과 국제경쟁의 지속적인 변화를 다루는 조직입니다. 저희 조직은 사실 워싱턴 밖에서 그리고 솔직히 워싱턴 내부에서도 인지도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지고 위치가 격상되면서 점점 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되게 안보 협력을 저희 전담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안보 협력은 마찰 억제와 이로 인한 대가를 방지하는 차원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제가 버지니아주 마운트 버넌 알렉산더 지역 출신이라 저희 동양 출신이셨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워싱턴 대통령이 한 말 중에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 사설란에서 이처럼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국 국방의 초석은 억제력이며 억제란 적대 세력들이 미국과 충돌하는 판단 실패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가장 효과적인 억제 방안은 안보 협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보 협력 업무를 2002년 스캐퍼로티 장군과 함께했던 미국 중부사령부에서 처음 맡았던 일래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맹국 협력국들과의 관계에 대해 미국이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최근 변화 중의 하나였고 또 미국 정부 내에서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외교정책과 동일한 노선을 지지하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다른 변화였습니다. 미국의 동맹과 협력관계의 강화는 미국의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의 근간을 이룹니다. 국가안보전략 잠정지침서 발표의 일환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과 보편적인 가치의 증진을 위해서는 미국의 긴밀한 동맹국과 협력국들과 함께 공동의 목적을 갖고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맹국 및 협력국들과의 협력은 미국이 적대 세력에 맞서는 것을 도와줍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군에 하달한 지침은 중국이 미국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난제를 야기할 것이며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국가 단위 위협에 대한 완전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재강조했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오스틴 국방장관과 미 정부 고위진에서 통합된 억제력 (Integrated Deterrence라고 부르는 전략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는 동맹 및 협력국들과 긴밀히 협조해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안보 협력 능력을 육해공, 우주, 사이버 영역 모두에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안보협력국장으로서 저는 미 국방부 내의 모든 안보협력 사업 및 활동의 이행과 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방산품목, 군사훈련, 그리고 기타 국방 관련 물품 및 사업에 대한 것을 포함합니다. 저희 사업에는 여러 사업과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얽혀 있습니다. 각각 다른 책임자들을 두고 있지만 이 모든 활동과 인원들을 총괄하기 위한 지휘자 또한 필요합니다. 제 역할은 국방안보협력본부의 기획, 전략, 재정, 법무, 전략소통, 무기체계 전문가들을 하나같이 이끌어 미 국방장관과 국가안보 지도자들의 비전을 지원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방안보협력본부는 방산업체들, 비정부기관, 그리고 정부 내 여러 기관들과 협력함으로써 안보협력의 기획, 설계, 시행, 관리에 대해
국가 단위의 접근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방위적인 접근법 덕분에 저희 조직은 현재 상황을 넘어 필요한 정책, 법적 지원, 전략적인 프레임워크와 관리를 꾸준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대외군사 판매 사업은 안보 협력 사업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업이면서 저희 조직이 담당하는 가장 규모가 큰 사업 분야이기도 합니다. 저희 조직은 현재 15,000건이 넘는 대외군사 판매 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6천억 불에 이릅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동맹 및 협력국들에게 방산장비 물자 이상의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보 협력에는 협력국들과 국방부 산하 조직들을 위한 훈련과 학술적 전문적 군사 교육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협력국들이 각자 인도적 지원, 재난 구호 상황에서의 민간인 통제 능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미국과 협력국가들이 안보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종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안보 협력 사업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며 협력국들에게 미국이 저희 적대 세력보다 더 나은 협력자로 선택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미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개를 통해서 오늘 발표와 질의응답에서 다룰 주제에 대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300억 불 규모가 넘는 700개 이상의 대외군사 판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투 대비 태세를 충족하기 위해 그리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달성을 위한 핵심 능력 전력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의 대외군사 판매 고객 중 10위권 안에 들었으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방산장비의 품질과 가치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10년간 판매한 방산 조달 물자는 F-35A 전투기, AH-64 아파치 헬기, 치누크 헬기, 패트리어트 3과 암람 미사일 등이 있으며 한국의 F-16 현대화 사업과 이지스 무기체계가 탑재된 한국형 구축함 KDX-2와 관련해 미국과도 거래를 했습니다. 이 조달 사업 모두가 정찰 능력, 해상 안보, 탄도미사일 방어와 같은 국방 능력에 직결되어 있으며 한미동맹의 상호안보 목표 달성을 전반적으로 돕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방위산업에서 저희 조직이 하는 역할을 더 언급하고 싶지만 질의응답 시간에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맹의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정부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 그리고 협력국들이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 조직은 매일 언제나 국방부와 전투사령부들, 국무부, 전 세계의 안보협력기구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관계 강화를 위해 서로의 연락망이 개방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협력국 정상부들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관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계속 소통을 유지하고 서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각자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이 최근 군에 내린 지침을 보면 미국의 동맹과 협력국들은 미국의 전력을 강화시켜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미국의 안보를 위한 가장 훌륭한 전략자산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복잡한 도전 과제들을 마주한 미국이 전 세계의 우호국들과 함께 공동의 국익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은 국제적이며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함께 협력하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백시장을 맞들 수 있는 공동의 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에 열리는 아덱스 박람회에 국방안보협력국장으로서 첫 방한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한국에 제가 여러 번 가보긴 했지만 이번 방한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거기서 또 뵐 수도 있겠죠. 다시 뵙길 바랍니다. 안보 협력 관계를 위한 저희의 관계 유지 그리고 대화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의 질문과 제안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일 본부장이십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한미동맹 강화와 방위산업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를 나누는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6.25 전쟁 정전협정 이후 한국은 놀라운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며 국방 능력에서 또한 미국의 희생과 지원에 힘입어 높은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한국 위에 함께 싸우고 지지하고 희생했던 모든 미국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2004년에 CFC-알파 연합사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신생 조직의 일원으로 파병을 갔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전 작전참모부의 전력방어장교로 그때 함께 했었습니다. 당시 제 책임은 저희 다국적군을 위해 여러 안전조치를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가끔씩 아프가니스탄을 생각하면서 10년, 20년 이내에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갈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런 최근 상황을 보면서 저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얼마나 변함없고 성공적인 관계를 거듭났고 또 이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한국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자신있게 여러분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획득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방위산업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6년에 설립됐습니다. 정전 이후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은 무기체계를 생산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상단에 슬라이드 띄워놓았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은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시작해서 미국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토대로 주전차와 훈련기를 개발했습니다. 2000년대에 한국은 F-35 전투기, 아파치 헬기, 글로벌워크 정찰기와 같은 주요 무기체계 획득을 통한 절충교역에 의지해서 그리고 한미 양국의 공동기술 소유에 대한 협력을 통해서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난 5년간 한국이 구입한 대군사 판매 품목의 약 90%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체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 그리고 연합작전을 위한 상호 운용성 유지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 미국의 무기체계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구매한 국가가 한국인 것으로 나옵니다. 그랜트 국장님과 말하신 것과 약간 다른데 제 자료는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최근 5년간 한국이 3위로 내려간 것은 한국이 다른 국가들의 무기체계 구입을 늘렸기 때문이 아니라 국내에서의 무기체계 자체 생산 및 조달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 슬라이드는 국제무기 거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규모로 봤을 때 중요한 무기 군수 거래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줄에 보여진 수출 규모를 보면은 한국의 방산 수출 수준은 아직 세계 9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지만 국내 시장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고 포화 상태가 되어서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해외 시장을 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미 양국의 이익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윈윈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한미 양국이 보다 긴밀한 방산 협력 관계를 마련하고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국적 방산업체들은 각자 모국의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치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가 각자 자국 방산업의 자체 개발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시입니다. 한국은 국내 방위산업의 발전과 해외로부터의 무기체계 획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미국의 방산업체들과 협력해서 세계 방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은 최적의 무기체계를 계속해서 획득함으로써 외부 위협에 대비해 방어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획득 사업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총 비용은 과거 시행했던 어떤 사업들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위해서 한국은 대외구매 정책을 개정해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참여를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 정책은 인수위협력단 창설, 협력할당제, 그리고 기술협력 생산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국내 MRO,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생산 능력 개발의 참여율을 높이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 무기체계의 유지 관리가 해외에서만 가능하다면 이는 장기간의 능력 공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 측이 부품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되면 완제품을 판매했던 미측 방산업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서 미 방산업체들이 투자를 한다면 고품질의 부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안전한 생산 기지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측에서 개발 시험을 성공해 미군이 도입 검토 중인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바로 비궁, 영어로는 러거라고 불리는 국산 유도 로켓 비궁입니다. 이는 한미의 공동 소유에 기초한 발전된 자산입니다. 비궁은 해외의 비교 시험을 높은 성적으로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한미 방산업체 간 협력 사례는 OMFV, 선택적 유인 차량 사업이며 이는 미측에서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측 방산업체들은 이 사업에 미측 주계약업체와 함께 참가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공동개발, 공동생산, 공동마케팅을 포괄하는 윈윈 파트너십 개념을 방산 분야에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T-50 또는 FA-50 훈련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항공기입니다. 한국은 대외군사 판매 시에 미국이 최첨단 제품들을 판매할 수 없을 경우 한국이 이에 대한 대체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일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의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런 항공기들을 남아시아, 남미, 중동에 또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방위사업청은 계속해서 한미동맹에 기여할 수 있는 미측 생산 무기체계들을 획득할 것입니다. 또 미측 파트너들에게 한국이 미측 무기체계에 사용될 부품을 자체 생산하려는 정책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가치사슬에 동참하고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과 우발시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를 통해 한미 양국이 한미동맹을 가장 튼튼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보다 성숙한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줌을 통해서 지글리아티 대령을 모시겠습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 한국은 오후 시간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모두 발언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패널에 저를 초대해주신 브룩스 장군님과 주한미군 전함의 일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성일방위사업청 본부장님과 하이디 그랜트 국방안보협력국장님 두 분과 함께 한미안보협력에 대해 토의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두 분 모두 한미동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지도자분들이시고 두 분이 속한 조직 또한 저희 저스맥케이 주한미합동군사무단과 긴밀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존슨 장군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또 주한미군 전후의 자매단체인 동맹재단의 정승조 회장님 그리고 기조연설자로 나서셨고 6년째 한미전략포럼을 주최하고 계신 CSIS 회장 겸 CEO신 존 햄리 박사님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합동군사무단 주스맥케이는 원래 1949년 창설 당시에는 KMAG 군사고문단이라고 불렸었는데 1991년부터 한미동맹 관계의 발전과 한국 군대의 현대화 수준을 고려해서 저스맥케이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올해 또한 안보협력 측면에서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전쟁의 참상과 1953년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통해 맺어지긴 했지만 주한미합동군사 업무단은 2019년을 기점으로 해 한국과의 안보협력관계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미군의 일부로서 한국에 상주 중인 저희 저스 맥케이는 한미동맹의 국방능력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과 투자에 대한 기획과 협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저희 조직의 임무는 군사훈련과 지원을 한 측에 제공하는 것이었고, 오늘 논의되는 여러 안보협력기획과 실행을 맡고 있는 조직들은 이에 대한 지원을 관리하고 평가하기 위한 SCM, 안보협의회의 체제 하에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협의체와 협의기구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성일 본부장께서 방위사업청 창설과 한국군의 현대화를 말씀하셨듯이 한국은 전력 현대화를 상당 수준 달성했고 또 미국으로부터 최첨단 핵심 체계들을 획득하면서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랜트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획득하는 국방무기 체계와 별개로 330억 불에 상당하는 한국의 대군사 판매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국방개혁 2.0과 중기 국방계획 목표 달성이 진행 중인 현재 한국은 상당한 수준의 국방 능력을 자국의 방산업체들과 함께 개발 중이며 자체 개발한 첨단 무기체계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기체계 발전과 관리는 한미 양국 방산업체들의 상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걸 말하고 싶습니다. 이에는 부품 생산, 통합, 그리고 지속 지원과 훈련 또한 요구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8천만 불에 상당하는 한미 공동 R&D 사업과 정보 공유 협약입니다. 이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레이저 기술, 첨단 통신 기술, 그리고 더 나아가 5G, 우주, 사이버 영역으로까지 확장되는 신기술 및 무기체계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보 협력 확대의 또 다른 예시는 해외 비교 시험을 통과했고 현재 미 해군 수상함의 도입 여부를 검토받고 있는 비궁 요두 로켓이 있으며 브래들리 장갑차를 대체할 OMFV 장갑차 선정 경쟁에서 미 육군이 다른 세 나라 대신에 한측 방산업체를 선택한 것 또한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한미 공동선언은 사이버와 우주 영역을 포함한 미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한미 공동에 대해 폭넓은 전략적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은 동맹 및 협력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초점을 두는 방향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미국은 앞서 언급된 안보협의체의 초점과 방향성, 그리고 한미동맹의 요구사항에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강화했습니다.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SCM 공동선언에서 언급되었듯이 양 국방장관은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협의체 간 교류 활동을 상호 운영성, 획득, 운용 유지 등 분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한 재조명과 방향성 조정 덕분에 한미가 보다 효과적으로 그리고 상호적으로 향상된 한미 국방 능력을 활용할 수 있었고 또 한미 방산업체들이 한미동맹 목표 달성에 필요한 능력들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저스 맥케이 또한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설명하는 새로운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개발, 획득, 훈련, 지속지원, 계획, 통합, 그리고 보호입니다. 남은 2021년과 내년은 한국과의 안보 협력에 있어 중요하면서도 흥미로운 시기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는 한국의 야심찬 국방개혁 2.0과
중기 국방 계획에 반영된 계획들, 내년 국방 예산에 미국이 동맹 협력 관계 강화에 집중하는 현 상황은 한미 국방 및 방산 협력을 증진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동맹이 발전시킨 국방 능력의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능력 발전 시기를 앞당겨줄 것이며 한반도 그리고 영내, 나아가 세계에서 보다 굳건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랜트 국장님과 성일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협의체들에 더해서 한국은 10월에 서울에서 아덱스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미 합동 군사무단 조스프 K는 방위사업청과 협력해서 국립방어산업협회와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방위산업협의위원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 두 행사는 양국 정부의 정책과 방위산업 협력 증진과 관련된 한미 방위업계의 노력과 우려사항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5G 네트워크 등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제가 아까 언급했었는데, 그리고 오늘 제가 원격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하는 걸 보니까 90년대 삐삐 하나만 갖고 가족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많은 기술 진보가 있었습니다. 한미동맹을 위해서 오랫동안 헌신하고 일해온 건 제 영광이었고, 특히 한미동맹이 이런 헌신과 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욱 큰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드리고 질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패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랜트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한미 양국이 어떻게 해야 동맹이 추구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 또한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다른 패널 두 분께서 한미 양국이 현재 진행 중인 협력들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충분히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OMFV 장갑차의 경우에는 오시코시와 하나 디펜스 간의 협력 관계가 잘 맺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과거 사례를 돌이켜보면은 T-50 훈련기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간의 T-50 훈련기에 대한 협력 사례 또한 좋은 모범 사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공동 생산, 공동 마케팅 부분이 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또한 참여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언급하셨던 비국 요도 로켓 또한 좋은 예시입니다. 이미 이 분야에서는 저희 한미 양국 간의 협력 관계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한미 양국 간만이 아니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측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은 경제적인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인식을 미국이 전 세계에 전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미국과 거래하는 국가들이 윈윈하는 상황으로 미국이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국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에도 여러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단일의 다국적 협력체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급망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과 동맹, 협력국들과의 굳건하고 튼튼한 공급망을 만드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은 이미 굳건한 튼튼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나 미국의 무기체계를 겉으로 보면은 미국이 만들었다고 미국 브랜드가 도장이 찍혀있죠. 하지만 포장을 뜯어보면 이는 전부 전 세계에서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걸 저희 모두에게 상기시켜줬습니다. 주 계획업체나 공급업체를 보면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작은 건전지나 컴퓨터칩, 나사같이 작은 걸 각자 공급하지만 겉에는 미국의 국기가 새겨져 있고
하지만 이들 다국적 협력이 없었다면 최첨단 무기체계 또한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미국이 방산업체들 간의 이런 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들 저보고 정보기관 대표하는 입장이니까 계약이나 거래 관련해서는 입도 뻥끗하면 안 된다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홍보하거나 이런 거는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다뤄주면 안 되겠지만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협력이 성사되도록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일 본부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이에 더해서 한미 방위산업과 안보협력 지지를 위한 방위사업청의 역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에 처음 설립되었고 지난 15년간 한국은 미국의 기술 이전에 의지해 국산 무기체계 개발을 위해 꾸준히 능력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 자체 무기체계를 국내에서 획득하고 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국산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걸까요? 이는 미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이 상호 운용성에 대해서 늘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무기체계의 상호 운용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에 가해지는 위협에 함께 대응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한미연합작전에서 상호 운용성 유지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저희는 한미 양국의 방위산업의 성공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앞서 윈윈 전략을 언급했던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실 한국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방위산업을 육성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는 방위산업 발전이 한국의 주권 확보, 주권 회복에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요소인 걸 확 발견했습니다. 왜냐면 경제 발전은 혼자 할 수 있더라도 국산 무기체계가 없을 경우에는 미국의 도움이 없을 때 저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국산 무기 개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한국이 자체 개발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도움 또한 저희는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이는 절충교역과 기술 이전 등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 같은 이유로 한미 공동 소유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 발전 회의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한국은 미래연합사 전자권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은 한국이 더 굳건한 한미관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 목표 달성과 국방능력 제고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또 한미 방위산업 간 협력 또한 향후 한국의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글리아티 대령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 같습니다. 이런 활동과 향후 동맹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을 더 집중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또 성공 사례나 관심이 더 필요한 분야에 대한 설명 또한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보통 초창기에 군사지원사업 관리를 맡았던 오래된 군사협력 조직들에 대한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디서치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활동에서 사이버, 우주 등 여러 영역에서의 군사협력 성공 사례는 이런 노력들의 기획과 이행을 화합하려는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책과 전략을 일관적으로 통합하는 것 또한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사례를 성공 사례로 들기보다는 최근 몇 년간의 성공 사례를 보면 이를 통해 전체적인 틀을 짤 수 있고 또 동맹의 기획과 전략 절차에 잘 통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청중들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분?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One thing is, so you talk about 앞에서 상호 운영성 말씀하실 때 commonality 공통적으로 다영역 작전을 말씀하셨습니다. multi-domain operation, which I think 그래서 there's just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몇 시간 전에 서 국방부 장관이 한국 육군이 다영역 작전을 도입할 거라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foundational stage, and as you know,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 국방부는 다영역 작전 개념을 사용해 왔고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JADC2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final planning phase, it would be 이 개념이 지금 최종 계획 단계에 있어서 일단 주요 동맹국들과 함께 연합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JADC2라는 개념에 대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무기 능력과 군수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동맹 간에 협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간의 긴밀한 연결, 상호 운용성 같은 걸 생각할 때 지휘 구조가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래 기획에 대한 부분을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윈윈 전략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한국이 지금 K9 자주포 수출에 대해서 주력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 A2AD의 대항책으로 팔라딘 자주포를 ERCA, 사거리 연장 자주포로 대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K9 자주포와 미국의 얼카, ERCA 개발을 두고 수출을 두고 양국 간의 이해가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제 질문은 양국이 이처럼 일부 영역들이 겹칠 만한 사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지 수출에 대한 그 마찰 요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JADC2랑 네트워크 지휘구조에 대한 첫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해보죠. 지글리아티 대령님, JADC2랑 지휘구조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현재까지 사용하던 링크 16 전술 데이터 링크와 헤브퀵2나 세탄 같은 C5I 요소들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내부 사업 기획 단계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미국이 한국에게 기존 개념, 기존 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교리랑 새로운 체계의 소유를 제시해서 새로운 체계를 도입하도록 요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기술 체계 변화에 맞춘다면 한국은 미국한테서 어떤 능력 체계를 획득하려 할 경우에도 계획하기가 보다 더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는 정책 현대화 등의 작전적 완화책 등 동맹 내부의 조정이 필요할 때에도 이를 위한 결심 지점을 선택하기가 더 쉬워질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약어가 많이 나와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JADC2, JADC2는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라고 합니다. 미국이 현재 발전 중인 개념인데 개념 구체화와 반영 단계에 있는 개념이고 합동 그리고 영역 그리고 여기에 연합을 의미해서 Combined Joint 동맹 간 상호 운용 가능한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성일 본부장님께 상호 운용성과 통신 네트워크 체계 운영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어떤 시각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군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바로 연합작전에서의 상호 운용성 확보입니다. 한국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한국의 통신체계 자체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미국의 헤브퀵 체계와 다이렉트 링크 체계 획득에 또한 힘쓰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한 통신 체계를 한국군이 사용하고 또 미군 또한 한국군과 연동할 수 있도록 미군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국의 체계가 동시에 원활하게 작동해서 서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장애가 생기기도 하는데 어떤 장애도 우리 동맹은 극복할 수 있지만 이런 장애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는 헤브퀵2 체계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통신 장비 체계를 알아봐야 되고 또 그리고 링크 체계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왜 기존에 사용하던 체계를 바꾸는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저희에게는 확실한 해결책과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체계 교체나 체계는 저희한테 분명히 극복할 수 있는 장애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란트 국장님 첨언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말을 제가 첨언을 하자면요. 실제 장비와 상호 운용성을 같이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안보 협력에 대해서 강조할 때 이런 상호 운용성과 실제 장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장비 사용자가 사용할 기술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한미 동맹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뛰는 연습을 통해서 한미 간의 체계상 차이를 식별해야 됩니다. 어떨 땐 기술 차이가 아니라 전술상, 절차상 차이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협력에 추가해서 조직상 운영 절차까지도 팀을 꾸려서 한미 동맹이 협력을 지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을 통해 연습에서 얻은 사후 검토와 교훈을 공유하고 또 상호 운용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미 육군이 장거리 야포, 얼카, ERCA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한미 양국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성일 본부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렵진 않은데 미 육군이 개발 중인 신형 자주포 얼카는 사거리가 한 측의 K9 자주포보다 훨씬 긴 초장거리용 자주포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방산시장에서 둘 간의 경쟁은 없을 것 같고 두 체계의 가격과 능력 또한 차별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미국의 신형포를 구입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고 어떤 국가들은 미국과 동맹이나 협력국으로 가까운 관계이긴 하더라도 신형 자주포를 구매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미국의 얼카 대신 한국이 더 저렴한 대안으로 K9 자주포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K6이나 K9의 개량된 버전을 이들 국가에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 인근에는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최근 K9 자주포를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미국이 신형 자주포 얼카를 출시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과 성능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해서 비교적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한 K9의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체계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체계로 이런 국가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 국무부 한국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이영 대외활동장교입니다. 오늘 와서 자리를 빛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한미 공동선언에서 언급한 동맹 간 향후 기술 협력에 대해서입니다. 신기술 무기체계를 같이 보유하더라도 관료주의의 한계로 인해서 신기술 도입이 동맹에서 늦어질 수 있고 또 중국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신기술 도입 및 그리고 시행하는 속도를 동맹과 비교했을 때 한미 동맹이 적대 세력들보다 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뒤처지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을지 그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을 염두에 두고
기술 발전 속도와 중국이 개발 중인 기술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 내에서 개발 사업과 절차상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 그런트 국장님한테 질문을 돌리자면은, 그런트 국장님, 미국이 안보 협력과 관련해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변화상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제가 직접 지휘하는 입장은 아니고, 저도 미국의 기술 이전 등을 다루면서 무기체계 획득 사업에 영향을 받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 기술 이전 측면에서 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지난 10년간 과거 드러난 추세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첨단 기술 이전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미국 또한 미국 내에서 기술 이전을 10년 넘게 시행하고 나서야 해외 기술 이전을 시도하게 된 것이지, 그 이전까지는 대외 기술 이전이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적 추세는 변했고 F-35 기술 이전이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F-35 도입하는 협력국들과 동시에 미국 또한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는 인공지능, 극초음속 발사체 등 신기술이 더 공개적으로 공유되면서 생긴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저희 미국에서도 100% 시험을 완료한 게 아니고 저희 협력국들이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걸 설명드렸고, 과거보다 무기체계의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서는 파트너 가치와 문화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안보협력 사업의 7가지 가치를 파트너라는 단어의 알파벳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트너의 P는 적극성입니다. 첨단 기술을 퍼뜨리면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예상해서 선제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협력국 동맹국들에게 기술 이전을 할 때에도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책, 절차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주의하고 있습니다. 네, 성일 본부장님, 다음 내용에 대해서 한측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5G 실험 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삼성이 군수업체가 아닌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전자기기를 다루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계약업체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삼성전자가 참여하게 된 이유에는 세계 방산업계에 본인들의 기술을 제공하고 싶어 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새로운 5G 표준을 설정하게 되는 이 사업 계획을 수주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는 향후 미국과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맺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삼성전자는 신규 분야에서 본인들의 역량과 역할을 확대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금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VR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미국과 군기지 내의 물류 재고 관리, 운송, 지휘 통제 체계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성사될 경우에는 이는 한국 기업이 미국의 기업들과 새로운 협업 관계를 맺는 전례가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지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를 마저 끝내자면은, 파트너라는 저희 가치의 그 마지막 알파벳 R에서는 R의 대표성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저희 안보협력 사업이 관료제도 특성상 느리고 또 적대 세력에 뒤처지고 있다고 말하긴 하지만, 사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적대 세력보다 여러분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모범을 보이면서 부패를 관용하지 않는 문화를 지지하기 때문에 절차가 더 오래 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포괄적인 시간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전 이에 자부심을 느끼고 미국의 방식이 적대 세력보다 더디고 관료제의 특성을 갖더라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글리아트 대령이
관료제와 협력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미가 함께 기술 발전과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주요 변화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과거에는 대외군사 판매나 획득 절차, 안보 협력이 실무적인 이유나 체계상의 문제로 막힐 때 경제와 균형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협력국들과 기획하고 발전 소유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소유를 통합하고 안보 협력에 협력하는 단계에서 앞서 말한 문제들이 심화되기 전에 그 전에 미리 해결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협력 절차를 더 빠르게 해치우게 되면은 협력국이나 동맹국들과 더 통합된 안보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랜트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해주신 발표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글로벌 무기 생산 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서 미국산 무기 체계 생산의 실상을 설명할 때 이는 전 세계의 방산업체들이 함께 만든 협력의 산물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제 질문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생긴 것처럼 만약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다시 생기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무기체계 발전 및 생산에 장애가 초래될지 그것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실패할 수 없는 튼튼한 공급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차질이 생길 경우엔 무기체계 발전 및 생산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네,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바로 저희한테 그런 시효를 부여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세계의 방산업체들이 생산 차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겪었던 혼란 속에서 긍정적인 점을 꼽으라면은 저희가 방산업계의 생산 인프라 확충을 키웠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간단한 겁니다. 플로리다 올란도에서 플로리다주의 올란도시에서 인도에서 부품을 받는 어떤 생산업체가 있을 때 항공 운항이 전부 막혀버렸다고 가정해보죠. 이제 인도에서 받는 부품을 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올란도의 그 생산업체에 수주를 한 주계약 업체는 이 상황을 모르고 올란도에 있는 생산업체에서 완제품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안심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로 이제 모두가 이런 공급망 체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첨언하자면은 현재 적대 세력들이 미국의 공급망을 와해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방산업체들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모두에게 핵심적인 방산 공급망에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던지고 나서 또 청중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순서를 바꿔서 지글리아티 대령한테 향후 5, 6년간 한국의 군 현대화 계획에 효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제는 저희가 띄엄띄엄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향후 5년이 중요하다고 말했던 이유는 역내와 역외에서의 기회와 그리고 도전과제들을 봐도 그렇고 또 한국의 변화와 안보 협력의 방향성 재설정 그리고 재강조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그리고 한미동맹이 여러 영역에서 진행 중인 협력 상황을 보면은 향후 5년이 한국에게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의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 그리고 향후 5년을 포괄하는 중기 국방계획 그리고 2020년, 2026년부터 GDP의 3%까지 국방 예산을 늘리는 판단 등을 보면은 늘어난 자원과 변화 추세를 기반으로 국방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는 한미동맹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며 한국이 향후 5년간 주어진 사건과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높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일 본부장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한국의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첫 발언 때 들으셨겠지만 한국 방산업계가 해외로 뻗어나가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저희 방사청은 단순히 남는 장비들을 해외로 판매하면 그만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는 착각이었습니다. 지금은 미국과 글로벌 전략의 한 팀원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A-50 전투기는 로키드 마틴과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공동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FA-50은 경공격기입니다. F-16보다 저렴하고 또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경공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국가들이 초음속 비행 항공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런 소요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출 라이센스가 문제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FA-50의 부품이 로키드 마틴과 다른 나라들에서 제작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 획득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이라크에 판매를 했었는데 미국과 수출 라이센스상 어떤 문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판매가 아니라 이 항공기에 대한 기술 이전을 하려 하고 있었는데 극복할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 라이센스를 제공하겠지만 부품 생산을 맡은 일부 국가들에서 라이센스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FA-50 수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FA-50을 갖게 된다면 중국이나 파키스탄에서 전투기를 구매하려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럼 이들 국가들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동참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 한국, 기타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그랜트 국장님. 오늘 패널은 한미 정부가 동맹을 지원하는 방산업체들에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국방안보협력기구 DSCA가 많은 협력과 지원에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기회 창출에 대한 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NDIA, 미 방위산업협회, 그리고 항공산업협회 등 여러 단체들과 정기적으로 포럼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 협회들은 미국의 여러 업계들을 대변해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업계에서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현안들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일 본부장님이 아까 말하신 것처럼 무기 수출과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국내 업계와 전 세계 업계 그리고 협력국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 방안들을 저희는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쟁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식별하고 다 함께 계획을 마련해서 이런 장애인물들을 없애려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도 하고 또 같이 미 국회에 상의를 요청해서 입법 차원에서 변화를 요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께서 말하신 것처럼 저희는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국, 동맹국들이 최첨단 기술을 확보한 나라로 남을 수 있도록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협력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군에서도 다국적 연합국을 창설하면 서로에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것처럼 방산업계의 상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업계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만드는 것을 저희는 다 함께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사회자 질문을 끝내고 청중들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세에서 통역사로 복무한 적이 있는 앤드루 박이고, 지금은 이곳 워싱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토의와 관심 증대에 힘쓰는 세종 소사이티란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일 컨퍼런스에 와 계신 스티브 리 예비역대장님, 샴푸 장군님, 마크 램버트 전 대사님, 전임범 장군님 또한 저희 단체와 함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전원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성일 본부장님께서 상호 운영성과 한국 정부의 무기체계 자체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기 국산화는 마커스 글라우커스 씨가 일부 패널에서 말하신 것처럼 억제력 강화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F-35, 글로벌워크, P-8, 포세이돈 정찰기 등 성능이 확실한 미국의 무기체계를 구입하려 하면서 상호 운용성과 운용상의 분업 또한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최근 벨의 바이퍼나 보잉의 아파치 헬기 대신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 마리논 기동 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이곳 워싱턴의 한국 전문가들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한국군 내에서 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모든 헬기 도입 사업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는 계속된 사고 때문이었고,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의 해병대 사령관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해병대가 수리온의 무기 개량 모델이 아닌 공격 헬기 도입을 원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해볼 때, 이런 배경의 기초에 제가 드릴 질문은 한국 정부가 무기 자체 개발을 추구하면서 한미 억제력과 상호 운용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은 아니지만 인도에서처럼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언젠가 해외 방산업체들이 국내 방산업체들과 다방면에서 제품과 무기체계 생산에 협력하거나 그 이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을 잠시 여기서 자르고 다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신다면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일 본부장님 질문 잘 이해하셨나요? 마리논 헬기 도입이랑 그리고 향후 공동개발, 공동생산 가능성과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에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일반론 차원의 답변을 제가 드리자면은 한국은 무기체계 최적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무기체계의 총수명 조리 관리체계라는 건데 토탈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최고 품질의 항공기나 무기를 최선의 선택을 한다면은 군의 역량만으로 유지 관리를 하면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품질의 최선의 선택을 해서 군의 역량만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기체계 선정 시에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마리논 헬기는 국내 자체 개발한 수리온의 개량 모델이고 한국 해병대가 벨의 바이퍼 헬기를 원했지만 방사청에서는 수리온의 개량 모델인 마리논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총수명 주기 관리 측면에서 마리논이 한국에게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한다는 걸 저희 방사청은 발견했고 이를 감안한 결과를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무기체계 선정 시 여러 기준을 두고 점수를 산정해서 한국의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생산 무기체계를 해외 정부가 도입하려 할 때는 오히려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으나
이에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진전하기 위해서 단계를 밟아가야 하고, 때문에 국산 무기 체계들을 선택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한미 간의 연합작전 시 상호 운용성 또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한 가지 말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총수명 주기 관리 체계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저희 모두가 의사결정 시에 총수명 주기 관리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협력할 때 한미동맹과 한미 양국의 단체들 간 협력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수명 주기 관리 체계와 관련된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는 향후 5년간 호기를 갖게 된 한국에게 향후 선택의 폭을 더 넓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밀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게 총수명 주기의 근거에 성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가장 경제적인 마리논 헬기 도입을 하셨는데, 총수명 주기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경우 향후 한미 양국 간 무기체계 관련 협력 시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화의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80년대에 한국에서 복무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연합야전군에서 부사관이었지만 연락장교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구체적으로는 핵무기와 관련해서 한측과 함께 평가단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렸을 때 얘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워싱턴 지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한국인 친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랑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복귀해 연합연습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제 질문은 정치상의 변화와 추세의 변화가 미 장병 28,000명이 한국에 주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정치상의 변화 그리고 정치 환경에서 벌어지는 추세를 보면 가끔은 무모한 결정이 선택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거는 미국의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갑자기 변덕스러운 정책 결정을 해버려서 국방 협력에 대한 관심을 끊어버린다면은 저희 한미가 이런 현행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궁금하고, 저한테는 중요한 질문인데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할지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이런 갑작스런 변화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 조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전 국가안보, 국방 업무를 맡게 된 걸 행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종 정치권의 정책과 절차 등의 변화가 방향성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맹들과의 국방에 대한 협력 관계에는 뿌리가 깊습니다.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리고 한미 양국의 군과 방위 산업이 함께 간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치나 정치권의 추세 또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몇 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쳤는지를 돌이켜보면 이런 걸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으로 남아있고 한미동맹도 여전히 물샐 틈 없이 굳건합니다. 방금 하신 질문이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답변하신 그랜트 국장님께 감탄했습니다. 여기 계신 사람들 모두 각자 어려운 상황들에서 선방을 하셨겠지만 그랜트 국장님 답변과 하고 계신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은 그랜트 국장님의 맺은 말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질문만이 아니라 제안도 받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까 기술협력과 관료제 문제점을 지적하신 질문자는 뒤풀이 때 남아주셔서 극복 방안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고 싶습니다. 정말 유익하고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일 본부장님입니다. 네, 방위사업청은 생긴 지 15년밖에 안 된 신생 조직입니다. 하지만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고 미국, 특히 미 국가안보협력본부 DSCA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의 업무는 한국에만 국한된 게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 업무에 대해서 미측에서의 협력 제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디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지글리아스 대령님. 네, 훌륭한 동맹은 도전 과제를 극복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토의에서 나눈 얘기를 미뤄볼 때 앞으로의 일들에 저희가 함께할 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 굳건합니다. We go together.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패널분들 여러분께서 와주셔서 오늘 2부 주제에 대해서 활발한 토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토의에서 저희는 지속적인 소통 그리고 동맹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또 여러 조직들과 체계 속에서 이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허용된 자원과 능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자원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에서 발빠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줬었는데 저희의 적대 세력이 무기체계를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트 국장이 말한 대로 우리의 가치를 잃지 않으면서도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동맹은 방산업계를 발전시키고 동맹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 발빠른 접근을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패널들이 자리를 떠나면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사회자를 맡아주신 존슨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패널분들 위해서 다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개최를 결정했을 때 오늘 컨퍼런스가 이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정확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에 해주신 질문과 말씀 감사합니다. 패널들과 주고받으신 내용 정말 유익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 박수를 치겠습니다. 그럼 마무리에 앞서서 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님, 장군님의 맺음말을 듣겠습니다. 장군님. 네, 감사합니다.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설자분들, 사회자분들, 패널분들 모두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부 관료들, 공무원들이나 군의 장군들한테 지금 한미동맹 상황이 어떤 것 같냐고 제가 질문을 가끔 하면은 보통은 답변을 하시면은 보통은 한미동맹 상황이 좋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어느 때보다 탄탄하다고 이런 흔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 답변들을 들으면 좋긴 한데 제 생각에는 저희는 동맹을 보다 더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 강화와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정부 관료들과 군 장성들 그리고 현역 실무자들이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 겁니다. 세 번째 방법은 민간 차원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저는 주한미군 전후의 KDBA와 한미동맹재단 쿠사프의 노력이 이런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컨퍼런스 행사도 한미동맹 강화의 좋은 모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점에서 오늘 청중분들 그리고 패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브룩스 장군님이 마지막 맺은 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와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공지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장군님. 언제나와 같이 저는 정승조 장군님께서 하신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는 항상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동일하게 인식하고 오늘 컨퍼런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께서 청중으로 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컨퍼런스가 의미 있는 결말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문 던져주신 분들, 답변해주신 분들, 질문을 중재해주신 사회자분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렇게 2021년 첫 번째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를 성사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또 와주신 분들, 그 중에서도 정보기관에서 나와주신 분들께서 각자의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본인의 지식과 생각을 아낌없이 공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 컨퍼런스가 모두에게 특별한 회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곧 끝날 건데 오늘 저희는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상회의랑 오프라인 회의의 차이점이 뭘까요? 화상회의는 회의 끝나면 같이 마실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같이 한잔씩 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되풀이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바로 떠나지 마시고 되풀이 시간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티브 대령님이 공지 때 안내하실 겁니다. 저희가 오늘 나눈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오늘 방점을 찍고 앞으로도 지속될 이야기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토의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국방과 외교 간의 관계가 현 상황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를 위해 여건을 조성하고 방안들을 마련하고 방안들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저희는 방위산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새벽 4시에 화상으로 참여하신 지글리오티 대령을 포함한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해주는 요소들이 포함하고 있고 이런 요소들 덕분에 대내외 압박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맹이 꿋꿋하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저는 동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희와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오늘처럼 이런 동맹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과 또 대화를 나누길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컨퍼런스 개최에 힘써주신 스티브 리 부회장님과 저희 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스티브 부회장님과 주한미군 전후회를 위해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대한 동맹을 위하여. 네, 여러분 정말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곳 메이플라워 호텔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 멋진 장소에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회의장에는 오랜 역사가 함께했습니다. 론과 제시카 씨 최고의 고객 서비스를 보여주셨습니다. 과장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급한 상황에서도 정말 유연하고 전문가다운 도움을 주셨습니다. 주한미군 전후의 KDB는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직원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이런 건 안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주한미군 전후의 얼린 헐러스 부장관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브룩스 장군님의 전담 보좌관이십니다. 이곳에서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번 컨퍼런스 준비하면서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준비 작업에서부터 홀러리스 보좌관이 없었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저희가 어제 미 국방부에서 캠벨 박사님, 하창 의장님, 미국 보훈부 차관님과 각각 접견을 했었고 오늘 아침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 회장님과도 만나 뵙고 또 주한미군 전후의 이사회 회의, 지금 이 컨퍼런스까지 홀러리스 보좌관이 정말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뒤풀이 시간입니다. 제가 게임을 하나 제안해 볼까 합니다. 16분을 드릴 테니까 아직 안면을 튼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 5명과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시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 만나서 수다 떠지지 마시고 처음 뵙는 분들과 인사하고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뒤풀이는 중간층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호텔 직원분께서 이 멋진 중간층으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만남의 장소로 정말 최적의 장소이니까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